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학개론 7번째 시간, 유튜브 기준으로는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현상계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궁금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러난 현상들의 근본, 근원이 되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법체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일체 만법을 포함하기 위해서 오온이라고 하는 법체계, 12처, 18계라고 하는 3과의 법체계를 썼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부파불교에서는 오의 75법이라고 하는 법체계를 쓰고 유식학, 대승유식학에서는 오의 100법이라고 하는 이 법체계를 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공부하기보다는 어떻게 연결성,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을 어떻게 반영을 했고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체계들을 만들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개연성에 대한 공부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 부파불교라고 하는 언어부터 사실은 조금 다른 언어로 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파불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부파불교가 통용되고 있으니까 쓰지만 본인들은 본인들을 부파불교라고 안 했고요. 뭐라고 했었는지 이 용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파불교 학파 본인들은요, 본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아비달마 불교라고 했습니다. 아비달마. 근데 그 달마가 다르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뜻이죠. 그 법을 어떻게 하느냐? 고찰하고 분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체계, 법을 고찰하고 분석해서 사실은 더 수승한 법체계를 만들었다. 이게 아비달마 불교, 그러니까 부파불교가 본인들을 사실은 자칭할 때 더 수승한 법체계를 만든 불교, 이렇게 자칭을 하는 거예요. 자칭. 그러면 부파불교, 즉 아비달마 불교가 법과 법체계를 더 고도화된 논리로 체계적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택법을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비달마 불교는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중요시 여겼냐면 택법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선법과 불선법이 있어요.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는 거하고 상관없이 습관을 뛰어넘어서 선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아는 것, 이것을 교학이라고 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택법의 기본이 되는 교학적인 분석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실제 수행 체계를 실천함으로써 선택하고 간택해 나가는 거. 택법.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택법, 이것이 아주 중요시 여겨진다. 그러니까 오의 75법, 그러면은 결국은 법을 구분하고 나눈 거잖아요. 왜 그랬어요? 택법을 위해서. 택법을 위해서. 자, 무엇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나누어서 알아가는 과정, 이게 교학이라 그랬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것을 자기화해서 확인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의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법의 체계를 알아야
이 윗바사나의 지도가 생기는 거예요. 택법의 지도. 자, 일단은 5275법 한번 보죠. 바로. 오이 75법 부파 아비달마 불교 아비달마 불교의 법체계인데 이것은 목적이 택법을 위해서다. 요거 일단 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택법을 위해서다. 자, 오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색법, 그 다음에 심법, 그 다음에 심소법, 그 다음에 심불상응행법, 그 다음에 무위법입니다. 자, 오온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는데 왜 굳이 오이로 다시 나눴느냐? 변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할 거라 그랬냐면 오온은 유의를 나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존의 오온을 사위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무위법을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의와 무의를 포함하는 일체법의 체계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색법은 아까 12처에서 색법이 몇 가지 있었죠? 안이비, 설신, 색성향, 미촉 10가지가 있었죠. 그 10가지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무표색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일단 보면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물질을 어떻게 보는지가 아주 사실은 미묘하거든요. 왜냐하면 색성향 미촉 할 때 성자가 소리 성자잖아요. 소리를 지금 비물질로 본 거예요? 물질로 본 거예요? 물질로 본 겁니다.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게 진동인데 이 진동을 뭘로 봤냐면 물질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에서 색법, 즉 물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의 물리학적 상식과 사실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는데 물질은 꼭 입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진동, 빛으로 이루어진 것들도 물질로 섭수하는 성향이 있는 겁니다. 아유, 묘하다니까요. 특히 이 무표색이 하이라이트요. 이 무표색이라는 건 뭐냐면 표 나지 않는 색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 방긋 웃었어요. 다음에 올 때 또 방긋 웃었어요. 한 2번쯤 하면 약간 습관이 돼요, 안 돼요? 업력이 생기죠. 행위로서 업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물질로서 안 남아있죠. 표 안 나죠. 그런데도 분명히 세력으로서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걸 무표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업과 구업을 지었는데 그 업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업이 완전히 물질처럼 눈에 보이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건을 만났을 때 그게 발동이 돼버리잖아요. 그 업이, 업력이. 그 남아있는 업의 여력을 무표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아주 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묘하냐면 저거를 비물질이 아니라 물질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이 아주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방식 아니었을까 싶어요. 극미해가지고 이제 막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막 고민을 해. 어디까지 쪼개야 되나 고민을 해요.
쪼개고 상상과 선정의 힘으로 쪼개고 합니다. 쪼개고 그래가지고 이 구사론에 보면은요, 극미, 입자, 모양도 고민을 합니다. 이게 육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어떻게 했을 때 빈 공간이 없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물질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걸 막 고민을 해요. 왜냐면 물질의 최소단위니까. 그때 당시에 현미경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현미경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선정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요가수행, 선정수행 뛰어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상상으로, 논리적으로,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물질은 이런 모양이어야 극미가 서로 이렇게 쫙 맞물려가지고 3D 입체로 해가지고 빈 공간이 없이 딱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면은 여기 물질에 손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허공이 가득하니까. 그러면 이런 모양인 것 같은데 선정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거랑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그게 그 학파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의 아주 미시적인 단위, 아주 가장 작은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물질과의 경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색법에 최소한의 기준이 있었을 거고, 그 기준에 걸맞는 것들은 비물질과의 경계가 흐려져서 비물질에 가깝더라도 색법으로 집어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두 가지겠죠?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른 데다 넣을 게 없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바깥에 있는 소리를 심법에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심소법에다 넣을 수도 없거든요. 넣을 거면 만약에 심불상응법에다 넣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마음하고 상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응행법에다가 넣는데 그게 또 마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주관이 아니니까 색법에다 넣은 거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넣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재밌는 건 이미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가 여기서는 모호하다. 즉 현대물리학, 신물리학, 양자물리학 의 관점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표색이 들어갔다는 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무표색. 이게 그러니까 오온 중에 세곤이 되겠죠? 세곤. 그 다음에 신법은 하나라. 시곤. 시곤 딱 하나. 그 다음에 심소법은 이제 이 수상행운이요. 수상행운. 그럼 요 심불상응행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건데, 여러 가지 행 중에서,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정신작용들 중에서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행 중에서 상응하지 않는 행을 불상응행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보면 문자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목숨줄. 이게 이제 명근인데, 명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질도 아니고, 그런데 바깥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화합식을 완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정신작용 중에서 우리의 막 언어 생활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언어로 말하고 막 이런 정신작용을 설명함에 있어가지고도 문자 저런 것들이 외부 대상이기는 한데, 근데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화합식 속에 요소로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14가지인가?
14가지. 14가지를 여기다가 포함시켰습니다. 심소법은 46개네요. 그러면 46, 47, 50, 61. 맞나? 아, 여기 또 있네요. 72. 그럼 여기 무위법이 3개가 남네요.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곤, 시곤, 수상행, 행, 그래서 오온. 그 다음에 요 오온이 유의라면 나머지 무위법을 포함시켜서 일체법의 기준으로 삼았다. 무위법은 이제 무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가 중요한 건데, 자, 무위란 무엇인가? 무위는 2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재행무상을 이야기하는 종교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초기 불교 속에서는 유의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의 여러 종교들은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포함을 시킨 거예요, 무위법을. 분명히 유위는 화합물이고 재행무상한 것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 그것을 3가지 꼽은 겁니다.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해 볼까요? 그게 뭐냐면 허공이에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 속에 담겨 있는 유의의 화합물들은 전부 변하지만 허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우주를 예를 들어 볼까요? 성주 괴공을 거친다 그랬죠. 공이 돼도 뭐는 남아있어요? 허공은 남아있잖아요. 다시 성에서 물질이 펼쳐져도 허공 위에서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허공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게 실제에서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현상을 담고 있는 틀을 허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허공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무의가 3가지가 있어요. 허공무의, 그 다음에 택멸과 비택멸. 제가 택멸을 왜 중요한 키워드로 뽑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택멸, 비택멸, 무의에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택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그렇다면 유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던 범부가 깨쳤어. 그래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갔어요. 열반의 세계로 나아간 이에게는 그런 보고들이 있죠. 보고, 선언. 그게 뭐냐면 세상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부동이다. 변화하지 않는다. 똑같이 기차 지나가는 걸 보는데 기차는 움직인 적이 없대요. 깨달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육조해능대사가 학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뭘 싸우냐면 물리학자들인가 봐. 깃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깃발을 하나 달아놓고 선문답을 던져야겠어요. 우리 저기 지금 도서관에 여기 이제 테라스 루프탑 카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프탑 카페에 올라가서 저녁마다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그런데 앞에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가. 근데 이 전봇대에는 전깃줄이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쓸모없는 전봇대 아닙니까? 뽑아달라 그러고 싶어요. 근데 뽑아달라고 그러려면 돈을 줘야 돼. 못 뽑죠. 그래가지고 못 뽑게 되니까 앞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데 그냥 두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활용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극기를 하나 달자 그랬어. 태극기를 딱 하나를 달아놔요. 아니, 거기다가 만짜기를 달 수는 없잖아요.
만자 그려가지고 달면은 점집인 줄 알거나 낯인 줄 알아. 그래서 안 되고, 태극기. 뭔가 조금 이렇게, 애국심이 있는 것처럼 태극기를 딱 달아놓고 차를 마시면서 선문답을 하는 거죠. 학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깃발이 막 움직이니까, 저것은 지금 깃발이 움직이는 것인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인가. 자, 깃발이 움직여요. 바람이 있으니까 움직여요? 없어도 움직여요? 그걸 아는 사람은 뭐가 움직인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람이 움직인다고 표현을 했죠. 근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람은 뭐가 움직인다고 표현을 했냐면 깃발이 움직인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깃발이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해능대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표현을 하신 거냐면 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이 있는 사람은 저 깃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식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멸을 통해서, 자 봐보세요. 부파불교가 아비달마 불교라고 자기들을 칭했다 그랬죠. 왜 도대체 아비다르마 했느냐 이거예요. 다르마, 법과 법체계를 수승하게 체계화하고 분석을 왜 했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택멸을 위해서, 택법을 위해서. 택법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택법을 했어. 교학과 수행을 했어. 그러면 택했어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택법을 통한 택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멸. 그러니까 택멸은 이렇게 나뉘겠죠? 택법, 정멸이겠죠. 택법을 통한 정멸에 이르렀다. 정멸이 뭐하고 동의어냐면 열반과의 동의어예요. 즉 택법, 아주 수승한 아비다르마 교학 체계를 그리고 그것의 수행 체계를 가지고 택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뭐에 이르렀냐면 정멸, 열반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택법을 통한 열반에 이르른 존재는 무의에 이르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택멸, 무의가 저기에 들어간 겁니다. 비택멸은 뭐냐면요. 택법의 교학 체계를 안 했어. 근데 태어나자마자 무의인 사람이 있어요. 열반에 이르는 사람. 그런 기록은 경전에 없는 것 같네요. 응애하면서 무의가 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보면 7살짜리 꼬마애들이 머리를 깎는데 3위가 된다고 머리를 깎는데 아라한데 버리잖아요. 현대에도 인도의 성자 중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라마나 마흐리시인가? 그 성자가 있어요. 그 성자가 뭐 10대 때인가 10대 이전인가? 히말라야가 보이는 집에 살았대요. 본인은 2층 다락에서 살았는데 창문이 있었겠죠? 어느 날 그냥 히말라야를 보는데 깨쳤대요. 정멸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그 길로 히말라야로 갔대요.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살았대요. 그냥. 그래서 유명한 스승이 된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택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뭐 교학체계 막 배워서 그것을 수행체계로서 막 간택을 하고 이런 수행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죠. 그런데 택법했는데도 정멸에 이르렀죠. 이런 경우도 무의라. 무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멸에 이르는 게 택법을 통해 비택법을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도 무의라고 하고 택멸한 상태, 비택멸한 상태 이런 상태들도 무의라고 한다. 그래서 무의법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세하게는 또 나중에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무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객관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는 변하지 않아야 변하지 않기 시작해야 무의법에 이른 건가요? 방부제를 먹어야 되나요? 방부제 미모? 30년이 지나도 얼굴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무의법에 이른 건가요? 아니에요. 방부제 먹으면 죽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객관.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변화의 변화가 인식이 안 되면, 인식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봐보세요. 우리의 인식은 이것을 딱 받아들일 때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판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분별하는 것이 자동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뭘 먹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무등 법원님이 교회 다니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뭐냐면은 이제 무명이거든요. 무명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분별식이 자동이라 이거예요. 자동. 이 자동 시스템을 꺼버린 것을, 꺼버린 것을 변화를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는 변화들을, 그러니까 자동이라고 하는 건 의도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무의에 이르른 객관이 아니라 주관의 특징은 뭐냐면 그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죠. 변하지 않지만 변한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가? 변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 자동 시스템은 꺼졌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변화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을 꾸기 전에 본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살았냐면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변화라고 얘기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변화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재의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지만 속재, 세간의 상식에서는 변화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분별식이 꺼진 것, 그런 상태가 무의에 이른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식이 꺼지니까 의도가 없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무의수행 그럴 때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왜 의도가 없느냐? 분별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의도가 없지만 행은 하는 거죠.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앞과 뒤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 분별의 자동 시스템이 꺼졌느냐?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상식선에서는 그 분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무의를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 객관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이제 분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조작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275법 속에서 이렇게 이 앞에 사위를 가지고 오운을 포함했고 이것은 유의법이고 그 다음에 뒤에 무의법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유의법만 일체법이 아니라 무의법까지 포함하는 일체법의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의백법으로 넘어갈 때 일단 오의백법으로 넘어갈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색법 중심이냐 아니면 신법 중심이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벌어지는 이 아주 대표적인 이 두 가지 학파의 캐치프라이즈가 있어요. 부파불교의 캐치프라이즈는, 아니 부파불교라고 하면 안 되죠.
부파불교의 대표적인 설일체 유부. 근데 왜 자꾸 설일체 유부를 꼽느냐? 설일체 유부에 이 아비달마를 이야기하는 논서가 있어요. 설일체 유부에 아주 긴 논서가 있는데 진짜 긴 교법을 논한 논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아주 유명한 세친보살이 조금 짧은 구사론으로 정리를 해서 세친보살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사론에 있는 교학체계가 바로 5위 75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구사론 자체가 이 5위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색법 중심의 요 설일체 유부의 캐치프라이즈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였더라? 삼세 시류, 법체, 항유. 자, 있다 이거예요, 있다. 요거는 과연 및 시간이 있다. 이거는 법체. 그러니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의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래서 있다. 뭐가 있느냐? 5위 75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색법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설일체 유부할 때 그 다음에 신법 중심의 유식불교는 캐치프라이즈가 뭐냐면 만법 유식이에요. 자, 만법, 만물. 이거 아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겠죠? 그것에 화합물이 있겠죠? 이 화합물은 또 그 다음 화합물의 구성 요소죠? 이렇게 적층되어 가지고 중첩된 화합 구조가 만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가장 큰 단위가 3개인데 이 3개 속에 요만큼 큰 화합물, 요만큼 큰 화합물, 요만큼 큰 화합물,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아주 그냥 많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단위 있느냐, 어떤 단위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법은 현상계에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뭐냐면 오로지 식이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만법의 근원을 색으로 둘 것이냐 심으로 둘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법의 구성 요소를 상상을 할 때, 색법의 구성 요소를 상상할 때 마치 가장 작은 입자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물질 가지고 기본 요소를 삼을 것인가, 마음 가지고 기본 요소를 삼을 것인가, 이런 대립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법이 중심이라 그래가지고 색법 외에는 모든 것이 없는 유물론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불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극단적이지는 않아요. 유물론은 아니지만 유물론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유물론은 아니다. 이 얘기 뭐냐면 물질 외에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만 물질을 기본 중심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유물론적인 성향이 있다. 신법은 관념론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관념론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물론 얘기해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념론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색법에서 신법으로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겠어요? 신법이 나오겠죠. 색법의 자리에. 그러면 색법이 더 중요할까요? 심소법이 더 중요할까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심소법이 나와요.
사실은 심소유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소유하고 있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음, 이것은 마음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색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상응행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위법이 나옵니다. 여기 똑같이 유위법 그리고 무위법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변화된 게 있어요. 원래 여기 보면은 신법이 하나였죠. 원래 신법이 하나였죠. 그런데 12처로 이야기를 할 때는 신법이 하나죠. 12처로 얘기할 때는 신법이 하나잖아요. 오온으로 얘기할 때도 신법이 하나죠. 근데 그 신법에 무지한 사람을 위해서 18개로 얘기할 땐 신법이 몇 개로 늘어났었죠? 안, 이, 비, 설, 신, 의식이 전부 다 신법이었잖아요. 6개로 늘어났었죠. 그러니까 삼과 설, 초기 불교에도 신법이 꼭 하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일체 유부에서 신법을 그냥 하나로 만들어버렸어. 오히려 더 줄여버렸죠. 그냥 사실은 약간 퉁친 느낌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원래 초기 불교에 없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초기 불교의 대표적인 삼과설에 온처계를 설할 때 하나의 주관적인 세계가 만들어지기 위한 18가지 요소 중에 6가지가 사실은 신법 아닙니까? 사실은 6가지만 신법이에요? 의근도 신법이잖아요. 그러니까 7개 요소가 신법이었는데 그냥 신법 하나로 이렇게 퉁쳐버렸잖아요. 그에 대한 이제 이 보상의식일 수도 있어요. 원래 6가지에다가 2가지를 더했어요. 앞에 봐보세요. 육군이 있었죠. 육군은 안, 이, 비, 설, 신, 의인데 이렇게 자른다 그랬죠. 요거는 물질이잖아요. 이거는 정신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육식으로 갈 때도 앞에 5가지하고 뒤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전오식. 전이라고 하는 건 의식, 전, 오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육식. 그 다음에 여기 말고도 이 육식 말고도 육근 중에 의근이 있었죠. 이 의근을 설명을 할 때 초기 불교에서 심과 의와 식으로 구분하는 성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식은 여기 육식으로 나눴죠. 그러면 의와 심을 유식불교에서는 더 구체화시켜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심을 나누는데, 마음을 나누는데 심의식으로 자주 나눠서 부처님께서 쓰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쓰셨냐면 한문처럼 심 이렇게 하나로 쓴 것도 아니고 빨리어가 분명하게 달라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로 마음을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쓰셨어. 왜 구분을 하셨을까요? 다른 용도가 있으니까. 헷갈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제 내가 뭐라고 그랬지? 잊어버려가지고 다른 단어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용도가 있으니까 구분을 한 거 아닙니까? 마음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이거 구분을 이어받아서 원래 심의식의 구분이 있는데 이 식은 육식으로 가져가고 이 의를 뭐로 가져간 거냐면 자의식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 심을 뭘로 가져간 거냐면 아레아식, 즉 저장식으로 가져간 겁니다. 저장식. 자의식, 이게 뭐냐면은 중생범부의 특징이에요. 자, 오온을, 화합물을 나라고 여기는 의식이 있는데 이건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건 없어. 태어나가지고 배워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나라고 하는 걸. 허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는 거예요. 저는 저를 지금 뭐라고 믿어요? 원빈이라고 믿죠. 허구요. 원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금방 증명이 되냐면요. 머리를 탕 때려가지고 그거 뭐요? 잊어버리는 거. 기억상실에 걸려버려요. 그럼 증명이 돼요. 난 더 이상 원빈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진짜 원빈이면 잊어버리든 말든 이 원빈인 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탕 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 배우기를 뭐라고 배웠냐면 원반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원반이 되는 거예요. 자의식이라는 건 이렇게 엉터리예요. 그냥 그렇게 세뇌받은 거예요. 태어나서 나는 이런 것이다라고 세뇌받은 거예요. 그걸 의로 뽑아서 자의식으로 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무표색 봤잖아요. 무표색. 업이 행위가 일어났어. 그럼 행위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에너지, 여력으로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다. 색으로서 남아있다. 이건 뭐냐면 저장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다 왜 불표를 쳤겠어요? 무표색의 개념이 재밌어서도 별표를 치지만 절로 넘어갈 때 왜 아래아식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업력, 업이 저장되는 이 업의 영향력, 여력이 분명히 어딘가에 저장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었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비물질이라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히 무표색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이 업의 여력이 저장된다라는 특징은 있죠. 그 저장되는 특징을 심으로 해서 아래아식으로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법 중심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제일 1번으로 심법을 뒀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5위 75법에서 심법을 원래 부처님 당시에 18개설에서도 심법을 몇 개로 나눴냐면 심소법 말고 심법만 7개로 나눴는데 부파불교에서는 한 개로 퉁쳤단 말이에요. 그거를 8개로 나눠서 8가지로 나눠서 더 구체화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심법, 심소법, 색법, 불상행법, 무의법을 100가지로 나누는 걸 오의백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상. 법을 나누는 모양이라는 뜻이죠. 법의 체계, 법상. 그런데 이 법상 말고 그것의 근본 성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법성이에요. 법성. 법상의 측면에서 신법을 중요시 여긴다는 건 1번에 뒀다, 더 자세하게 뒀다 이런 거겠지만 법성의 측면으로 가면 진짜로 이제 만법 유식이 되는 거라니까요. 만법 유식. 지금 보면 법상에서는요. 신법 8가지밖에 없어요. 100법이 전부 다 신법이 아니에요. 그럼 만법 유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법성은 뭐냐면 이렇게 나누어진 법과 법체계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심소유법, 색법, 불상응행법, 무의법이 전부 다 사실은 신법으로부터 나왔다. 라는 걸 논하고 있는 게 법성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법성.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잘해야 되냐면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음, 그 중에서도 아레아식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아레아식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만법 유식의 골자예요. 아레아식으로부터 모든 것이 연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연기법을 공부할 때 아레아식 연기설, 레아 연기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연기설 공부 안 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돼. 근데 4대 연기설 공부하신 분들은 문득문득 기억이 나요. 뭔가 지금 머리에서 이렇게 저희 전구 켜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전체가 뭘 논하는 거냐?
법성, 성품,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법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법상, 지금 법을 왜 이렇게 나눴냐면 이것은 지금 만법, 일체법을 나누는 기준 아닙니까? 즉 일체법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식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식 중에서도 무슨 식? 아레야식. 이걸 논하는 게 유식 30송이에요. 이게 바로 유식이에요.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뭘 논하는 거냐? 만법이 어떻게 아레야식으로부터 나오느냐? 이걸 논하는 게 성유식론이요. 성유식론은 법상, 법성,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 수행 계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상, 만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법성, 그것이 이루어지는 근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만법 유식이라는 것의 의미는 신법이 여기 첫 번째 들어간 거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는 거냐면 법성. 그래서 어떻게 신법, 그 중에서도 아레야식이 근본이 돼서 불상응행법이 나왔느냐. 어떻게 색법, 눈, 여기 지금 눈, 이 눈이 어떻게 아레야식으로부터 나왔느냐. 눈만 나왔나? 분필이 어떻게 아레야식으로부터 나왔느냐. 이것을 설명해내지 못하면 만법유식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냥 덮어두고 믿는 것이지. 그래서 아레야식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요즘 현대 과학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저장이거든요. 저장식. 여기에 뭐가 저장되냐면 업력이 저장되잖아요. 이 업력이 결국은 뭐냐면 정보예요. 정보. 개인의 정보부터 시작해서 공통의 세계의 정보들, 그 모든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특징, 이것을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타나식이라고도 하고요. 두 가지 구분하면 어려우니까 아레야식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것을 저장식이라고 하는데 거기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만법의 현상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유식불교의 만법 유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법이라고 하는 것, 저 물질도 뭐에 의해서 드러난 것인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인연을 만나서 현현할 때 이렇게 현상으로 물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럼 거꾸로 보면 저 색법을 분석하면 정보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화학. 생물의 정보를 연구하는 게 생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얘기가 좀 딴 데로 새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강조하고자 하는 건 삼세시류 법제항유의 색 중심에서 만법 유식의 식, 심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오이백법에 적용이 됐다. 그래서 법상에서는 여기 신법이 마음이 왕이라 그래가지고 심왕이라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고 더 자세한 8가지로 나뉘는 것 정도만 보여지지만 나중에 법성의 측면으로 가면 심법만, 심소유법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색법, 객관세계의 물질과 불상응행법, 그리고 이 무위법에 이르는 전부 일체법이 뭐로부터 나온다? 아레야식으로부터 나온다. 아레야식과의 연관성이 있다. 그것을 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법 유식의 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바뀐 것만 몇 가지 볼게요. 신법이 제일 위로 올라갔죠? 하나였는데 8개가 됐죠? 심소유법도 저기서는 46가지였는데요. 51가지인가로 바뀌어요. 51가지인가? 뭐 그럴 거예요. 51가지인가? 색법은 그대로 11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불상응행법도
저기서는 지금 몇 가지야? 14가지인데 20 몇 가지로 바뀌거든요. 24가지인가 8가지인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무위법이 3가지에서 6가지로 바뀌어요. 이 6가지는 뭐 부동무위부터 시작해서 무슨 무위 상수멸무위 그런 2가지가 있어요. 그 2가지는 뭐냐면 색계 선정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무위, 초입.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 끝에서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갈 때의 무위, 느끼는 무위. 그러니까 선정 수행할 때 무위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여무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여무위. 그렇게 해가지고 무위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무위에 대한 개념을. 근데 이런 식으로 몇 가지씩 더 하는 거예요. 3가지, 10가지, 그 다음에 7가지, 몇 가지 해가지고 25가지가 더해져서 오이 백법이 됐다. 그런데 오이 백법으로 넘어가는 데서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색에서 심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색에서 심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 중심으로 넘어갈 때 여기 지금 색 중심으로 넘어갈 때는 자 5온 12처 18개 이렇게 있을 때 5는 심소유 마음 작용에 대해서 무지할 때 12처는 색법에 대해서 무지할 때 18개는 색심법 그러니까 사실은 심법에 대해서 무지할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오온설은 오온 그대로 쓰고 자 부파불교에는 뭐 중심이라고요? 색법 중심이죠. 그러니까 색온 하나였는데 오위에서 색법이 몇 개가 됐냐면 11개가 됐잖아요. 이게 달라진 점이었죠. 그 다음에 심법 중심일 때는 18개에서 심법이 몇 개였냐면 7개였잖아요. 그것처럼 8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5온 12처 18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초기 불교 중심, 부파불교 중심, 그 다음에 유식불교에서는 이거 중심. 그러니까 숫자도 늘어나지. 5개, 75개, 100개. 초기 불교에서는 요거 중심, 부파불교에서는 12처 중심이었다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유식불교에서는 18개처럼 그 늘어난 것, 더 중심적인 것, 더 중요시적인 것, 더 자세하게 분석한 것들을 적용을 했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면 단점이 뭐냐면 헷갈려. 그리고 또요, 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중요한 걸 한번 딱 하면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중요한 얘기만 계속 하면 나머지가 다 엑스트라가 되거든요. 하이라이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중요한 얘기지만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에는 오이 75법에서 오이 100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중요한 건 딱 2가지라. 딱 2가지. 왜 오이 75법이 나왔느냐, 뭘 보완했느냐? 일체법에 유의뿐만이 아니라 무의를 포함시켰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일체법의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오이 75법에서 오이 100법으로 넘어갈 때는 색온 중심에서 심, 마음 중심의 진정한 의미의 이 불교적인 성격의 법체계가 완성이 됐다. 즉 만법 유식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게 오이 100법의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 5운 12처 18개 3과에서 전혀 근거를 안 두고 오이백법이 나왔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만든 거예요. 또 유식불교의 오이백법이 설일치유부 싫어서 그 이론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거 만든 건가요? 아니요. 거의 그대로 가져갔어요. 거의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불교학을 공부를 할 때 전통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아셔야 돼요. 948년 유식 3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친보살 구사론을 8년 공부하고 그 8년을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5위 75법의 법체계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걸 마스터하면 유식 3년 세친보살의 유식을 3년 공부해서 5위 100법을 완성시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법체계에 대한 입문을 했다. 이제 주기율표 다 외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도 불교, 중국 불교, 그리고 현대의 서양 불교부터 다양한 세계 불교들이 전부 다 이 오이백법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법의 체계는 저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법의 체계를 왜 공부하는가? 그 다음에 법의 체계가 어떻게 변천사를 거쳐서 왜 변천됐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했어요. 법의 체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니까요. 모르면 택법을 못해. 택법 간택해서 정진을 하고 나눠서 보고 윗바사나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니까. 물론 그냥 막연히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체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 거 싫어하면 선배들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동의하에 만들어 놓은 체계를 섭수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오이백법이라고 하는 법체계 꼭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화합물을 해체하는 윗바사나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간택하고 바꾸는 택법, 이것의 근본을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법이란 무엇인가 법체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현상계의 구성요소. 이유는 실상론으로 가는 중간 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공부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 현상, 그 만법의 실상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앞부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약간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뭐냐면은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걸 논하는 게 실상론이거든요. 이것은 있는 거냐? 아니면 없는 거냐? 아니면 공한 거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냐? 이제 그런 이 논의가 이루어졌었던 기록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실상론을 대표로 하는 학파들이 있었는지 한번 순서대로 실상론을 공부해 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다음 시간에 실상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사 가서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